화교 영상을 여러 번 지금 다시 찍게 됐습니다. 처음에 자료 위주로 영상을 만들다가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동반하여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같은 컨텐츠를 찍어내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풀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화교 우대 정책 그리고 귀족 화교를 만든 것에 좀 더 근본적인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한 4번 정도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좋은 나라라는 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나라란 무엇인가요? 좋은 나라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세상에 원래 공평한 건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나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심하고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회의 자연스러움과 정의가, 그리고 공정함이, 공평이라기보단 공정함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가 그 사회 시스템에 안정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믿고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영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당장 오늘 할 이야기에서 이 관점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망한 나라는 무엇인가요? 망한 나라란 일단 물리적으로는 재반 시설과 리소스, 인프라스트럭처가 모두 다 파괴되어 있고, 국민들은 서로 불신하며, 그리고 국민들이 나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으며 나라와 국민 사이에 대립각을 세우고, 외부로는 물리적인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서는 정쟁과 국민들 사이에 혐오, 갈라치기 등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또 치안이 망가져 있고 각종 범죄가 성행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고 혹은 수장이고, 그런 당신이 어떤 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시간 제한이 1년, 10년, 20년, 50년, 100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각각의 시간, 타임프레임 안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1년. 1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상대할 때 1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1년 안에 반드시 상대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어야 한다 면은 이건 군사적인 충돌, 군사적 침공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수뇌부의 암살, 그리고 정보교란 및 내부에서부터 모든 게 다 파괴되도록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방법이 1년 안에 어떤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근데 10년이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10년은 어느 정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약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왜냐? 이 경제가 무너진 나라는요, 세계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고 국제무역에서 고립되게 되고, 또 만약에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라면은 그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이미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이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과 리소스로부터 차단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계속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소수자를 탄압해서 소수자들이 불만을 가져서 사회에 분탕을 치게 하고, 그 분탕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혐오감이 생기게 됩니다. 문화적 침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문화 그리고 외국의 가치를 강제로 주입시켜서 전통적 사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전통 그리고 문화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20년이라면은 한 세대가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20년은 막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의 시간이니까요. 혹은 10대의 아이가 30대로 접어들 수 있는 시간이죠. 이 경우는 국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게 효과적입니다. 교육 시스템을 변질시키고 청소년 세대에게 국가와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만 가지도록 심어주는 교육 정책을 펴서 국가를 청소년들이 적대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장기적인 부채를 가지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국가의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서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전략적 이주 정책이라는 거는 또 이제 난민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타국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기존 문화와 언어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또 국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열의 씨앗이 되는 세대를 길러내는 겁니다. 왜냐? 그 세대가 성장하면은 이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기 쉬우니까요. 왜냐? 반항적인 세대는요, 분명히 윗세대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정치, 경제 면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유효합니다. 50년 두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입니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 동화를 시킵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들고 들어와서 기존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언어와 문화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경제 구조를 변경시킵니다. 필수 산업을 외부로 이전시키거나 또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면서 국가의 자립성을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듭니다. 또 자원의 고갈을 유도합니다. 에너지원과 기타 자원을 고갈시키면은 결국 외부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국제적인 고립을 통해서 나라의 발전 원동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경쟁력 또한 망가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두 세대가 국가를 불신하게 되면요, 망국의 길로 자연스럽게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국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간입니다. 먼저 역사를 왜곡시키고 재구성해서 특정 목적, 특정 방향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그게 사실인 양 뒤바꾸는 겁니다. 국민의 자부심을 말살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역사를, 국가의 역사를 부끄러워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 정책을 개입을 해서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또 동시에 그 나라에 있는 특정 인구 집단을 증가시킵니다. 외교적 흡수, 외국과의 조약 및 통합을 통해서 독립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면 이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굉장히 여기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방법은 그래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말살시키고 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국가를 불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화교라는 것은요, 중국 또는 대만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이민자로 체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화교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과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동포 같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저히 배타적인 시선을 가져야 하고 자국민 우선주의에 철저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은요, 한국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한국에 피해를 주는 최악의 민족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집단에는요, 대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화교들이 한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은 선량한 화교는 이제부터 없는 겁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중국인 중고등학생이 있는 걸로 압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없고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말을 못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중국인 중고등학생들 중에, 이중국적자 중에 훗날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은 저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끼치고 있는 피해를 좌시하면서 거기에 그냥 묻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들도 대표성을 묵인하고 그 안에서 꿀을 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도 그 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표성이고 민족성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인간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대학 가봤자 소용없다, 헬조선이다, 한국 뜨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죠.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봐야 집을 못 산다, 코인이나 해야지, 도박이나 해야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팽배한 이야기죠. 한남 한여,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다, 여자는 꽃뱀이다, 이런 얘기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패배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무주의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패배감과 허무감을 심어주어서 나라를 불신하게 하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음에도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해서 젊은 세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화교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 사회에 뿌리 깊이 침투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이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는 것과 나라를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는 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자조적이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되게 쿨한 척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뭐 그분들의 개인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패배주의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개인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도움이 안 될 거면은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를 사회에 퍼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한 행태입니다. 만약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 생각을 고치시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나아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도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해서 이 말을, 이 패배주의를 이 사회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돼요. 패배주의와 허무주의를요, 입으로라도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 봅시다. 게으름과 악함, 그리고 가만히 있고 싶어함, 변화를 싫어한다. 이거 여러분 모두 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변화를 싫어하고 뭔가를 하는 걸 싫어하고 또 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들의 조용한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격은 이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공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과 악함과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합쳐져서 나온 게 이 패배주의와 허무주의,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는 이 패배적인 의식입니다. 자,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 이거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정착지원금, 3년 이상 거주자에게 선거권 부여, 결혼비용 지원, 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 전형. 이게 아마도 문재인이 그 공무원 숫자를 늘린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비용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 보육지원금 보조, 운전면허 취득 시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지원, 산모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장학금 지원, 대학 입시 수시 특별 전형, 대학 등록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정, 우대금리 적용, 대출 이자 감면, 외국환, 송금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면제, 1가구 2주택 3주택 제한 없고 대출 제한 없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 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 굉장히 어이가 없다 못해서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이런 거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우리나라에 화교가 많구나까지만 알았지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세금이 다 전부 다 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도 안 돼가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세금을 백날 벌어봤자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저 화교 지원해 주는 데다가 전부 다 돈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야. 이 나라가. 그래 왔다는 겁니다. 좌파 정권이. 김대중이 이 짓을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노무현이 그거를 강화시켰고 문재인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화교 우대 정책은요 김대중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이 김정일 만나가지고 짝짝꿍 했던 게 결국 이런 식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말을 다 알고 있진 않지만은 결국에는 이 좌파 정권이 하는 짓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민족성 말살 정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단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옳았던 거예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 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육이 좋은 교육과 좋은 문화의 발전,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 발전하는 기술, 경제적인 선순환, 그리고 공동체적인 따뜻함, 그리고 우리가 생명, 치안이나 의료에 대한 안전함,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겠죠. 즉, 나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나라는 정의롭고 기회를 주는 나라다.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나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두 발을 딛고 열심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헬조선이라는 말 우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헬조선이 왜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수한 인재들을 내쫓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과 공평, 경쟁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문재인이 공정, 정의, 공평 타령한 게 그걸 예산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이런 거대한 설계의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10년, 20년, 50년, 100년 계획이 전부 다 동시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온 지 좀 됐죠. 대학 가봐야 쓸모없다. 대학 잘 나오면 뭐하냐. 근데 여러분 이거 저는 이 말이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대학은 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좋은 대학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진짜로 대학을 안 가는 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수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미 고등학생 때 자기의 장래나 재능을 명확하게 찾은 사람은 사실은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면 반대로 얘기해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은요 그런 거를 의문을 가지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압니다. 근데 그거를 궁금해하거나 그런 거에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했고 일론 머스크는 박사를 등록하고 다음날 때려쳤죠. 그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한테 이 학위가 필요 없다는 거를.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면은 이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게으름, 악함, 가만히 있고 싶어함,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함. 여기에 아주 잘 부합하는 거죠. 왜냐, 대학을 가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기에는 인간은 게으르고 가만히 있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저 대학 무용론, 학벌 무용론이 그냥 생긴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도요, 이 패배주의를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학벌이 중요해지면요,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그 경쟁의 밀도가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수한 사람이 더 우수한 사람이 되고 안 우수했던 사람도 노력을 해가지고 우수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밑에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제 논외예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시키는 거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리더십입니다. 상위 몇 프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도 원래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해도 좋은 대학을 갔다라면은, 그게 한국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미친듯이 노력해가지고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랑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학벌 무용론을 펼쳐가지고 확률을 낮추는 거예요. 더 뛰어난 사람이 더 뛰어나게 될 수 있는 확률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아니, 그리고 정말로 대학이 의미가 없다면요, 도대체 왜 재벌 정치인 아들딸이 전부 다 명문대에 가거나 유학을 갈까요, 미국으로? 그건요,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데,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런 건요, 유튜브나 독학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학은요, 네트워크랑 커뮤니티라는 그 기능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걸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대학은요, 하나의 작은 사회이자 그 사회를 실험적으로 겪어볼 수 있는 작은 실험실 같은 개념입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상호작용을 실험해보고 겪어보면서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겪을 일들을 미리 작은 범위 안에서 겪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겪어볼 사회를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겪어보는지, 그래서 내가 1만큼의 노력을 해도 내가 1등이 되는 그런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100을 노력해도 중간밖에 못하는 사회에 있는지, 그 사회의 수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1만큼 노력해가지고 1등을 했던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요, 개 망합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과 경쟁했는지가 이 사람의 사회에 나와서의 퀄리티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자기 재능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지내고 경쟁하는 풀에서 그 수준이 사실 이미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틀에 목을 매는 겁니다. 학교 타이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대학 무용론은 화교들이 전략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헬조선이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정작 명문대, 의대 및 기타 인서울 대학에는요, 화교 특별 전형이나 다름없는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명문대와 의치한을 얘네가 거의 다 장악한 지 오래됐다고 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느꼈던 거는, 이름이 되게 특이한 사람이 많구나 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화교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그 중국을 싫어하는, 중국을 욕하는 이런 걸 할 때마다 대학 친구나 대학 친구들이 그걸 되게 안 좋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걔네가 화교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성씨나 이런 것들을 다 백트랙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 애들이 아니더라고. 이걸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화교 특별 전형이라는 건 없는데요, 외국인 전형 중에 화교를 위한 예외 조항이 있고, 또 그 사유서를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블로그를 하나 찾았는데, 이 블로그에서 굉장히 잘 정리해줬어요. 이거 잠깐 보시죠. 이거는 지금 이 화교 특별 전형으로 서울대 의대에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고발의 형태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이 화교들, 10대 화교인들 사이에서 1위로 손꼽히는 직업 바로 대한민국 의사입니다. 외국인 전형으로 의대에 쉽게 진학할 수 있고, 솔직히 겁나 쉽습니다. 의대를 한국인이 가는 것보다 이거
알아보니까 엄청 쉬워요. 그리고 국적을 숨기고 대학병원에서 일하거나 개인 병원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거 봅시다. 외국인 전형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외국인 전형은 중국 국적만 있으면 수능을 안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쳤습니다. 이게 고교 성적과 면접만으로 의대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제한이 없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서 개수 제한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가톨릭대의대, 성대의대, 울산대의대, 고대의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아주대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게 있는 줄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원 자격 봅시다. 이거 서울대 자료네요.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 1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어찌됐건 본인하고 부모 모두 외국인이 한국에서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 미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서울대 의대는요, 이거는 수능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대 의대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를 그냥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원 외로 모집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수능도 안 봐도 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죠.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혜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자란 중국 화교는 지원이 굉장히 용이하죠. 한국에 자란 게 아니더라도 중국인이라면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미 드린 얘기니까 뭐 여기 보시면 나와요. 이거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뭐 글로벌 인재 1, 2가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본인도 외국인이면은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국 화교인은 그 글로벌 인재 투표전형 1번, 그리고 선거 투표권 취득이나 다문화 과정 혜택 목적으로 모친만 귀화한 특수한 경우는 글로벌 인재 특별 2번으로 지원을 하면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모집 인원 제한이 없이 정원 외로 선발된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국인들은 이게 정원 캡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몇 명이 매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걔네가 들어가 놓고도 그 안에서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수시 정시도 본인이 얘기 안 하면 결국 못 찾아내거든요. 그거 학번으로 구분 못 해요. 그거 학번이 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가지고 옛날에 구분 안 해 뭐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로 수시 정시도 구분 못하고 학교니 뭐니 이런 것도 구분 못합니다. 의예 거가 있죠. 보셨죠? 그리고 고위 행정직이나 법조계로 진출 가능한 정외과도 있다. 모집 인원이 없이 정원 외로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예과 자체가 한국 수능 기준으로 5, 6등급 정도의 고교 성적은 있어야 하는데 서울대에 대해서는 성적 증명 없이도 면접만으로 입학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혹은 본인이 귀화를 했더라도 과거 중국 국적을 소지한 이력이 있다면은 사유서를 통해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중국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유서를 써서 내면은 충분히 이게 참작이 된다 해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혜택인지를 우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의과대학도 보니까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데 확인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그리고 서울대는 이 화교 특별 장학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별게 다 있죠. 보시는 대로입니다. 네, 이 글로벌 장학금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아시아 대학 연맹, 아시안 유니버시티 얼라이언스, 칭화대학교 발의로 아시아 주요 대학의 AUA 창립 제안 해서 이 교류를 하는데, 이게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이게? 근데 이제 단기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교류 협력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요, 중국인들이 미국의 대학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도 이게 중국인이 꽤 많았단 말이죠. 좋은 학교일수록 특히. 그러니까 관련 분야 기술을 빼내려는 목적으로 예상된다. 이게 어느 정도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대학원에서 배운 기술들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코어 기술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비슷한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석사하면서 박사하면서 배운 거 수준이 아니라 이게 기술 유출 비슷한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인 대학원생을, 그 유학생을 관리가 엄청 빡세져가지고 비자가 캔슬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보셨죠?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중국인 화교들을 위한 장학금도 있고, 이게 사실상 우리 진짜 토종 한국인이 경쟁해가지고 들어가는 트랙이랑 얘네는 정원 외로 뽑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른 경쟁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 돌팔이 의사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학벌 무용론을 엄청나게 앞에서는 퍼쳐가지고 대학, 특히 명문대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자기들이 좋은 거를 다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연세대학교 외국인 특별전형 문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인 특별전형에서는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자녀까지 다 외국인이면은 이 모집 정원 외로 거의 모든 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의예과도 포함되어 있고요. 고려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인이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에 국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거는 성균관대입니다.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전형이 다 있어요. 같은 외국인 전형이 다 있습니다.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학벌 무용론, 대학 무용론 이런 게 나온 이유가 결국 지들이 뒤에서 다 해먹기 위해서인 거입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근데 이게 비단 의대뿐만은 아니지만은 공대도 마찬가지고 문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의대에 특히 이게 정원 외에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다는 거는 그냥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화교들 혜택이 의대에 있는 이유는요, 거기다 장학금까지 있거든요, 얘네 이거. 특히 서울대는요, OIA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중국인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의대에 이렇게 쑤셔 넣으려고 하는지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의사는요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이죠. 거기다가 이 의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는 거는 이 인신매매랑 마약 유통의 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 안심 귀갓길도요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닙니다. 이게 혼자 사는 여자들의 동선이 파악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경찰에도 그렇고 이 사법체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화교 카르텔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한남 거릴 게 아니라 이 안심 귀갓길 서비스, 경찰관 동행 서비스가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되게 슬픈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사회의 불신이 이미 뿌리 내렸다는 거거든요. 사회의 불신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나라 망국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 화교 카르텔을 잡아 뜯어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신뢰 박살내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의사들은요 우파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이 콘크리트 지지층을 안에서부터 분탕질을 쳐가지고 박살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의대 정원 확대를 했을 때 그냥 저조차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저건 아마도 이 상황에 대한 카운터였을 겁니다. 이 의대 정원 확대를요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이유는, 자, 의대 정원 확대를 만약에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대로 화교들에게 잠식될 거고요. 의대 정원 확대를 하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근데 1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침몰하는 건데,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적어도 한두 명은 왜지? 라는 생각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는 여기까지 내다보는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몇 수 앞서서 생각하는데 능한 사람이라는 걸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으로서 사실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아예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풀어가지고 우리한테 다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언젠가 국민들이 이 상황을 깨닫거나 알아낼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는 알아냈죠. 여기까지도 내다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멍청하다라고 프레임 씌우고 희화화하는 그 좌빨이 얼마나 악랄하고 쓰레기 같은 짓인지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 세대 간 갈등, 남녀 불신, 성별 갈등, 교권 추락, 교육의 유명무실화, 육체적 정신적 패배주의와 세뇌를 통한 젊은 세대의 패망,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 의료에 대한 신뢰도 붕괴, 복지와 연금 시스템의 붕괴, 고부가 가치 산업의 붕괴, 젊은 세대의 경쟁력 약화, 기성세대에 대한 존중 말소, 다 어디서 들어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교들한테 이 세금이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길에 화교랑 전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화교들이 안에서부터 공작하는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리딩한 게 전부 다 좌파입니다. 김대중이 시작했고 노무현이 부풀렸고 문재인이 완성시킨,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거에 척결해야 됩니다. 즉 국가에 대한 불신과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의 탈출을 통해서 나라 자체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뇌 유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리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휩쓸리기 쉬운 사회 풍토를 조장해서 사람들의 판단력을 점점 더 제거해 갑니다. 말초적인 쾌락에 물들도록 유도하고 또 국가에 대한 혐오를 키우도록 부추깁니다. 지금까지 다 있던 일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고한 남성들 성범죄, 그 무고한 남성들에게 성범죄 프레임을 씌우는 것들도 전부 다 화교 카르텔 작품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나왔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법조계에도 이미 화교 카르텔이 뿌리 깊게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갈라치기와 페미니즘, 이것도 공산당이랑 연관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화교들의 작품입니다. 남녀 갈라치기로 인해서 서로를 혐오하게 되면은 결국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제결혼, 베트남 국제결혼 있잖아요. 그리고 난민 수용해야 된다. 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도덕의 탈을 쓴 민족성 말살 그리고 한국인 열화 정책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말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인과 베트남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나오는 아이는요 유전적으로 굉장히 열화가 됩니다. 왜냐? 한국인은요 여러분이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계실 수 있는데 아시아인 중에서 굉장히 발달된 그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게 이미 굉장히 많은 개량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베트남이랑 섞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동아시아 그 지금 보니까 화교 애들이 튀기라고 부르는 그런 식으로 계속 섞게 되면은 민족이 결국 우리 말도 이 한글도 점점 더 안 좋아질 거고 왜냐 다른 언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 그래서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남성하고 베트남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베트남 문화도 어쨌든 그 가정에는 뿌리를 내린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결국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국가의 국민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화교는요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했고요 요직을 차지했고 또 그걸 좌빨 정권이 계속해서 서포트해서 귀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해서 선거권을 박탈해야 되고요 혜택을 싹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냥 한국인이랑 똑같이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선거권을 주고 자빠졌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옳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대로 화교를 진짜 작살을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짱깨들 없어도 충분히 굴러갑니다. 화교 다 빠져도 그냥 충분히 굴러가요. 뭐 나라의 경쟁력이 약해진다?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세금을 다 우리한테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한국인이 지금 당장은 인구수가 적더라도 이걸 가지고 다시 발전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리캡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봤지만 이 금전적인 거에 대한 거죠. 금전적인 거랑 그 교육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 경제, 주택 지원, 의료 지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지금. 교육, 결혼 및 출산 지원. 그래요. 이것 좀 이상합니다. 출산율이 최저라는데 왜 어린이집 자리가 없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쟤네가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참담합니다.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미국 왔을 때 정말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중국을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인한테 이런 걸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냥 세금만 빨아댈 뿐이고 혜택은 전혀 없죠. 우리가 받는 혜택에 더해서 쟤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분야에서 금전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면요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몇 세대가 지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된단 말이죠. 그 기업의 상속세가 올라간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상속세도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승만 대통령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경제 성장률이랑 그 경제 지표랑 지금의 경제 지표가 다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이 미친 듯이 높은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그걸 짱깨들이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부터 시작해서 법조계, 의료계 지금 전부 다 장악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패배주의를 확산시키고 허무주의를 확산시키고 정체성을 파괴하고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마약을 통해서 젊은 층을 망가뜨리고 또 기업을 상속세를 과하게 부과해가지고 망가뜨린 다음에 화교들 손에 넘기는 짓, 즉 자유 대한민국의 파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화교를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몰아내야 됩니다. 그들이 가진 혜택을 전부 다 약탈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가진 재산마저도 모두 다 뺏어야 됩니다. 이렇게 화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일어난 그 문제적인 사건들, 갈라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인가, 그것도 화교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손정민 군, 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화교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화교라는 집단 자체가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화교를 적대시해야 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게 한국의 경제를 절대로 망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채널의 멤버십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익명성이 보장이 되어야지 제가 오래 그리고 더 깊이 이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신원이 노출되는 식의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좌를 제가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멤버십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은 슈퍼땡스를 통해 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요, 또 마음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